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본방에서도 여야 의원 차례를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에 처리될 예정일 것 같은데 두 분 다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그냥 그 탄핵소추 받아들이고 직무정지를 감수하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전략을 펴고 있는 것으로 현재 단계에서는 해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고요.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또 우리가 분석을 좀 다각도로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앞서 그 김현 의원 인터뷰한 것도 제가 밖에서 들었는데, 예, 그러니까. 김현 의원은 당이론적으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일견. 왜냐하면은 지금 그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는 이게 2인 체제도 기형적인데 당신들이 그러면 1인 체제로 이사 선임 절차를 밟을 것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당이론적으로 꼬치꼬치 캐묻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밖에서 느꼈던 느낌은 이제 김종배 앵커께서는 그건 알겠고 그 당이론은 알겠고 뭔가 절차적인 토론을 좀 더 해보고 싶어 하셨던 느낌적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오늘 우리가 또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한번 좀 보완을 좀 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지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당장 박문진 이사진 임기가 8월 12일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려하면은 직무정지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퇴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때 우리가 봤던 국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좀 정리를 하죠. 예. 탄핵 사유. 네.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네. 2인 체제 가지고 지금 여야의 주장이 완전히 갈리잖아요. 그렇죠. 노지민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위법한 2인 의결 이게 탄핵 사유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위법적이기 때문에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위법이 이미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주장인 것이고 네. 그리고 이 2인으로 우리가 과반으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위법인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2인이 위법하면 야당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해라. 그래서 2인 체제 말고 뭐 3인 4인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과반이 어떤 의결하면 이제 의결이 성립이 되는 걸로만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현행상 두 명 과반이 되는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런 논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인 체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게 지금 여당이라든가 혹은 방통위의 입장인 것 같고 그런데 야당은 2인 체제가 매우 기형적이고 불법적이지만 그것의 불법성과 별도로 이런 논란을 아예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별도의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방통위법이라는 것을 법사위에 통과시켰고 이제 본회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민주당은 근데 이제 위법이라고 하는 근거로 이제 MBC가 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원이 했던 그걸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게 그 판결 등에서 2인 체제에서의 한계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2인 체제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이루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 쟁점으로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인 체제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 방통위가 운영되는 취지에 반한다는 건 그건 이견이 없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고요. 이제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5인 합의제 기구가 2명이서 뚝딱뚝딱 일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감정적으로도 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탄핵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이동관 씨 때처럼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고 전략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간을 벌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 2인 체제, 이 기형적인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를 8월에 선임하는 것을 일단은 멈추어 세울 수 있다. 일단은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전략적 판단에 대한 맞대응으로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그럼 내가 아예 이동관 씨 때처럼 사표를 쓰고 그냥 물러나 버리면 탄핵이라는 거를 추진을 못하니까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지금 전략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2인 체제가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최소한 논리적 일관성을 좀 견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네. 근데 거부권 행사의 주된 사유가 뭡니까? 여야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게 지금 주된 그 사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면 용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웠던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가 방통위 한번 대입을 해봐요. 그러네요. 예. 어떤 얘기가 성립이 되는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자가 당착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 여기서 다르고 저기 다르냐라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은 2인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거는 회의를 열자고 하는 거예요. 회의를 2명만으로 해도 된다라는 거는 아닌 거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여긴 합의제 기구인 거고 그 합의제 정신을 어긴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는 그건 명백한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을 떠나서 다음 주에 뭐 탄핵소추안 뭐 가결될 거 거의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민주당만으로도 의석수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요. 가능하니까요. 근데 아무튼 자진 사퇴할 거다. 그래서 자진 사퇴하기 전에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인가요? 네, 회의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2사 선임 절차를 의결한다. 네. 자, 선임 절차를 의결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뭐 공모를 받아서 어떻게 심사해서 언제까지 뭐 그러니까 선임하겠다. 요거를 지금 밝힌다는 그렇죠. 거죠. 선임 계획을 의결한다고 했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공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절차 그 방식과 일시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김홍일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한다. 이런 지금 시나리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그렇게 추론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에 이사 선임 절차 의결이 아니라 이사 선임 의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그런 네. 거잖아요. 앞으로 어차피 이사 선임 절차를 이렇게 밟겠다라는 계획을 의결하는 계획을 거죠. 하는 거죠. 일단 문을 열어놓으면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방통위원 한 명이 바뀌거나 해도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바로 거죠. 그거예요. 내가 없어도 이 선임 절차의 열차는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이런 의도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로 오늘 그 의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사 선임을 위한 실무 작업은 네. 김홍길 위원장이 설령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실무 작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저 의결을 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만약에 나간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정해진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 거고 그럼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이사 선임안에 대한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임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 기간 동안에 후임 위원장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임명장 주면 시간 맞출 수 있다. 이게 이 계획 아닙니까?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 그렇게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김홍일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표 내고 없더라도 이사 선임 절차의 열차를 달리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지금 오늘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의결을.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대한 맞대응이 뭐가 있느냐. 민주당이든 아니면은 뭐 시민사회든 노조든. 그러면 한 명만 남잖아요, 지금. 한 명, 부위원장 한 명이서 그러면 그 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 여부야 뭐 서로 논쟁을 벌이다 치고 네. 법원에 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 그렇죠.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예, 법원에 요청할 수가 있다. 2인 체제도 기형적인데 하물며 그런데 1인 체제로 이렇게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과연 온당하느냐라는 문제제기 차원으로 법원에 판단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올스톱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법원이 그걸 정향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1인 체제로 설령 오늘 의결이 됐다 해도 이 열차가 계속 달리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게 법원이 판단해서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네. 일단은 멈춰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선임 절차 실무 진행을 해요. 근데 네. 민주당은 당연히 협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몫에 추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 추천한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명한 목만 그러면 의결을 해가지고 박문진이든 KBS 이사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또 이제 그 지금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난번에 이동관 위원장 사퇴를 하고 나서 이제 김홍일 위원장 청문회에서 임명까지 한 달이 걸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여야 모두 안 하고 있으니 대통령 추천만으로도 지금 운영이 되는 것이 지금 가장 기형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체제 자체를 법원이 지금 이 박문진의 구조가 한번 이렇게 좀 바뀔 뻔했다가 유지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거고 이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나올지 이게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거죠. 방금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공모 절차에 이렇게 같이 동참하게 돼버리면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터이고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인데
이 진행 절차를 효력을 뭔가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밖에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들어가겠죠. 근데 아무튼 여권의 전략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문진 이사 임기 만료 시점이 8월 12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6월 28일이거든요. 네. 하면 딱 45일 남았는데 한 달만 남았네요. 45일 동안에 김홍일 위원장 사퇴하고 후임 위원장 지명을 해서 인사청문회하고 임명장 주는데 아무 문제 없다. 절차상, 시간상. 그러면 8월 12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좀 이제 여기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MBC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손을 보겠다라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8월 12일이 좀 넘어도 상관은 없을 수 있죠. 그렇죠. 그 자녀 임기가 다 끝난 분들은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임기를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전히 좀 김종배 앵커에 비해서 안이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나와서도 얘기한 게 아니 8월에 임기가 어찌됐건 3년 임기가 다 끝나니까 KBS 이사든 MBC 이사든 임기가 끝난 이사를 새 이사로 교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뭐 그건 형식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절차를 이제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 절차를 탄핵이든 뭐든 최대한 시간을 좀 늦춰보고자 하는 게 지금 야권의 전략이고 그렇죠. 그 사이에 방통사법을 어떻게든 간에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명을 무언가 흡수해서 이거를 좀 통과시켜 보겠다는 게 지금 야권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략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8월이라는 그 이사 교체 시기로 달려가고 있는 게 또 김홍일 방통위원장이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즉 이렇게 집착하니 결국에는 MBC 사장을 뭐 속된 표현으로 날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견타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또 별도의 판단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사가 교체된 다음에 곧바로 그 방통위가 그 사장 해임으로 과연 들어갈 것이냐. 이 초미의 관심이 다 모여 있는 이 최전선이 그어지고 있는 이 MBC에 지금 압도적으로 190석이 넘는 야권이 지금 의회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냐 저는 쉽지만은 않다. 그걸 안 할 거면 이렇게 밀어붙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키는 어디서 쥐고 있냐? 법원이 쥐고 있다. 법원이 쥐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이사 교체 절차의 문제, 그러니까 어차피 달리게 되어 있다. 그거는 일단 일체 진단이. 네. 그러면 이 달리는 걸 멈추게 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실제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냐 마느냐. 예, 이게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사 교체 절차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 단계인 사장 교체 절차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법원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의 의결 자체를 무효화할 수도 있어요. 법원이 그러니까 무효를 받아들이면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네. 오늘의 절차가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법원이 어떤 실효적인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듯이 약간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권태선 이사장은 자리에 복귀했고 남영신 전 KBS 이사장은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양자의 결정적 차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피의 신청인이 권태선 이사장의 경우에는 방통위원장이고 네. 남영신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네.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할 때 피신청인이 한쪽은 방통위원장 한쪽이 대통령이면 당연히 후자에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MBC의 경우에는 그런 지점이 KBS랑 다르다. 변별 지점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무언가 멈춰 세울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조금 더 열리고 있다. 예. 그렇게 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법원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재석 기자의 이제 그 일관된 말씀은 MBC 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차원의 말씀 아닐까 싶어요. 아니 뭐 근데 합리적으로도 보면 공간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 법원이라는 것도 누구 만났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라서 뭐 무슨 법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뭐 어차피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보통 단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전에 판례가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차이점들은 일단 지난 판례로 증명이 된 거니까 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거잖아요. 판례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간에 또 쌓인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MBC를
이거를 둘러싸고 지금 행정법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처분 신청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권태선 이사장 건을 포함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본인이 돌출적인 또 결이 다른 어떤 판단을 어떤 홍길동 판사가 한다. 이것도 본인에게는 또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복합 요소들이 작용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예상이. 정치의 영역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항상 법원을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방통위가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기구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뭐 법률에만 의지해서 뭐 한다면 합의제로 운영할 이유가 독임기관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이 방송에 갖고 있는 중대성이 있는 것이고 방송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입장 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렇게 놓고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죠.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제가 할 때는 오늘 말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아니한 성선설에 아직까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럼 저는 그 성선설을 좀 더 극단적으로 가져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2인 체제를 해소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네. 모두 이제 여야 추천을 다 해서 임명을 하겠다 하면은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이거 뭐 탄핵이나 이런 것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과방위가 지금 뭐 전쟁터 돼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과방과 그 기피하는 상임위 중에 하나가 과방이라는 게 맞아요? 네, 앞서 박정훈 의원도 인터뷰에서 잠시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과방위에 누가 갈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모두가 가지 않으려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돌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위원 구성의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그 업무 보고가 있었던 회의에서도 시작하자마자 부딪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MBC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김장겸 전 사장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과방위원으로서. 지금 본인 해임 무효 관련해서 MBC 상대로 손배소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항소심에서 패소해서 상고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 과방위 회의 시작하고 나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이거는 지금 MBC 상대로 소송을 하는 상황에서 참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회피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김 의원이 본인은 이제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이훈기 의원, 노중면 의원, 이정원 의원 등 다 전과가 있다. 이재명 대표도 전과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등 이게 이 과방위 회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현안 외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과열시키고 있는 양상도 있습니다. 뭐 기세 싸움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초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오늘 이제 탄핵 얘기를 주되게 했습니다만 방송사법으로 좀 범위를 확장을 하면 사실은 아주 결정적으로 방송 그때는 사법이나 3법이었지만 그렇죠.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하지 않았던 민주당. 지난 정부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방송사법만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를 항상 지금 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도대체 어디서 끊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중지를 모아야 되는 거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 뭐 참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저는 이 한마디는 좀 기회를 잡아서 하고 싶었는데 KBS 얘기인데요. 네.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3법이 필요한 이유는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흑역사를 이제는 종결시켜야 한다. 정권 교체 때마다. 예, 정권 교체 때마다 뭐 사장이 바뀌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KBS 얘기인데 보면 정리해 보면 정현주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됐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쫓겨났고요. 네. 고대영 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 쫓겨났고요. 김의철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쫓겨났습니다. 네. 자, 그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예. 현상적으로 동일하죠. 법원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법원에서도 동일해요. 정현주 사장은 가처분 신청에서는 졌어요. 본안 소송에서는 이겼어요. 고대영 사장도 가처분 신청에서는 졌어요. 본안 소송에서는 이겼어요. 김의철 사장도 가처분 신청에서는 졌어요. 본안 소송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법원에서 벌어지는 풍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면적으로 똑같고 법원의 판단도 똑같다고 하여 모든 게 도돌이표고 흑역사고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용적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것이 위로부터 축출이고 어떤 것이 아래로부터의 축출이냐. 즉
어떤 경우에 젊은 평기자 평PD들이 저는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주체가 젊은 실무 평기자 평PD라고 보는데 그 젊은 평기자 평PD들이 어떤 축출에서 항의를 했고 어떤 축출에서는 동참을 했느냐 먼저 시작했느냐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대부분의 정치인들도 심지어는 뭐 야권의 정치인들도 이런 내용적인 어떤 변별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뭐 흑역사를 종결하자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은 저의 어떤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상 한 번쯤은 좀 얘기하고 싶었다라는. 근데 그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국민의힘은 노영 방송이라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야라고 하겠죠. 그건 네 생각이야라고 할 거고 KBS의 이제 보수 성향의 노조도 그건 당신 생각이야라고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KBS 내에 있었던 모든 구성원이 다 통일된 행동을 보였다는 게 아니라 젊은 평기자 평PD들 상당수가 어느 쪽의 행동을 보였느냐 어떤 질적인 행동을 보였느냐는 명약관화하다. 그 얘기를 저는 언젠가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게 최근의 사례만 놓고 보면 뭐 지금 박민 사장, 김희철 사장이 있을 것이고 뭐 그 전 사례랑 이렇게 최근에 있는 것만 놓고 보면은 과거에 이제 사장들에 대해서 퇴진 요구가 내부에서 나왔을 때 뭐 제작 자율성 침해라던가 그리고 뭐 노동법 위반이라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게 사퇴를 해야 되는 사유로 같이 이렇게 뭉쳐서 올라갔던 것들이 있고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어떠했느냐 바로 직전 사장 때는 이걸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아무리 법을 바꿔도 구멍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입법의 취지가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조금 전에 이제 이재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평PD, 평기자가 어떤 제작의 주체로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방송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거든요. 저는 이거는 좀 최소한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도 잘 컨센서스 이른바 공감대 형성이 잘 안 되고 정치권에서는 뭐 그러니까 근데 뭐 그건 네 생각이야 이렇게만 나오니까 뭐 그럴 때마다 뭐 노조가 장악한 방송 이렇게 나와버리고. 예, 그리고 MBC에 비해서 KBS는 또 워낙에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좀 갈려 있고요. 이 성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 비극인데요. 언론계 내에서 그렇게 노조를 성향을 나눈다는 것 자체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절대 다수가 모여서 목소리를 낸 일이 흔치 않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역설적으로 보면요.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하나만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노짐 기자가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한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간략히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일부 기자들이 본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제 동료 언론인들 그리고 여성 정치인까지 성희롱의 대상으로 삼은 이 내용의 단톡방이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예, 지금 제가 발언을 여기서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일단 정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좁히면 국회와 대통령실 취재하는 현재 기존으로 출입 기자들이고요. 그리고 남성 기자 3명이 이렇게 대화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사안이 어떤 면에서 좀 심각성을 봐야 하느냐면 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발언의 수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국회라는 공간이 얼마나 밀접하게 여러 언론사의 수많은 기자들이 같이 취재를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뉴스 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직장보다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집단 취재 같은 것들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그 여성 언론인들 또는 이제 남성 언론인 일부를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공유를 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고 또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한번 공론화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에는 뭐 단순히 이제 국회 출입하거나 뭐 특정 출입처의 기자들만이 아니라 뭐 기자, PD 등 언론인들이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한다거나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점에서 좀 문제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성희롱성
네. 발언들이 이 단톡방에서 있었느냐를 여기서 세세하게 전하기가 참 모한 거시기한. 다만 유형화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취재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뭐 사진을 촬영을 해서 뭐 일부 부위에 대해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남녀 기자들을 그러니까 동료 기자로서 이렇게 동등하게 보지 않고 여성 기자와 남성 기자들의 관계를 성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거, 네. 묘사를 하면서 성희롱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여성 기자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성희롱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여성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또 이제 성적 행위 관련된 성희롱을 한다거나 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저 기사 봤는데요.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3명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 3명만 있는 단톡방입니까? 네, 3명만 있는 단톡방이고. 근데 그게 어떻게 외부로 알려졌는가가 좀 취재 과정이 아니,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알려졌는가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면 왜 만들었대요? 그 3명은 도대체 그 방을? 그냥 수다를 떤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본인들은 아니 평소 거기에서 친했던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개의 단톡방들을 있죠. 가지고 있죠. 음. 뭐 꿈이라고 해서 같이 이른바 꿈이, 취재를 네.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친한 기자들이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톡방 같은 경우는 서로 본인들의 이제 소속이나 자신의 이런 것 신상 정보가 다 공유된 채로 공개된 채로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보 경위 같은 것들은 뭐 당연히 밝힐 수는 네, 없는 네. 상황이지만은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거기에 이 내용적인 것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 몇 년 전에 네. 버닝썬 사태 있고 했을 때 연예인들이 단톡방에서 대화 나눴다가 난리가 나고 사법 처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자면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에서 이게 단톡방 성희롱이라고 하는 게 사실 하나로 통칭을 하기에는 사건별로 좀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성범죄의 한 주요 유형으로 이미 이렇게 자리를 정립한 범죄인 거고 그걸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해야 될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를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 있다. 이 점에서 더 아니, 충격이 나오죠. 최소한의 예. 경계심과 조심하는 것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겠죠. 예. 그들은 예. 네, 그래서 이게 3명이라서 적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3명만 되어도 그리고 이 국회 기자들의 그런 소통 방식 같은 것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것도 굉장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대화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이른바 공연성. 네, 그렇죠. 공연성도 공공연하게 있고. 유포될 수 있느냐 마느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취재를 한 거는 그래도 꽤 기간을 들여서 지난주부터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거를 좀 거치느라 왜냐하면 이 기사가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좀 2차 피해나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제에서 한 그제 정도부터는 이제 찌라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더라고요. 뭐라고 들어요? 네,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취재 중이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가 아닌 것들이 좀 뒤섞여서 많이 확산이 됐는데 그만큼 이 기자 사회 특히 이제 국회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를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문화되어 있는 곳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노지민 기자가 이런 취재를 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내용으로 그런 것까지 돌아요? 공개가 돼서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럼 취재 과정에서 그 3명의 기자의 네. 해명이든 반론이든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뭐라고들 하던가요? 그 기자들은. 네, 우선은 그 가장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문제되는 그 발언들을 쓴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기사에서 비중이 많은 그 분한테 이제 그 세 분의 입장을 여쭤봤는데 뭐 대화방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거 맞다. 동성끼리다 보니까 저희끼리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이제 수위가 높고 선 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저희끼리만 보는 대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도가 지나쳤던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이후의 단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위는 점점 심해질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건 이제 8명 이상이라고 피해자들이 그 정도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아마 이 이상일 거고 그리고 지금 이 기사 나가기 전후로
국회에 있는 다른 기자들도 본인이 피해자일까봐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언론계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 해당 언론사에서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지금 공식으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서울신문에서는 여기 있는 기자들이 서울신문, 뉴스핌, 이데일리 소속인데요. 각각. 서울신문에서는 어제 바로 업무 정지를 했고 해당 기자에 대해서 이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징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업계 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도 좀 더 중요하게 그러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약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워낙에 다닥다닥 취재를 많이들 하니까 수십 명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온 뒤에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막 위축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러니까 좀 신경 이렇게, 당연히 신경을 쓰게 뭔가 되는 아유 또 뭐 누가 나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안 좋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한번 여성 기자 입장에 한번 치환시켜서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정치인 따라붙어 가지고 한 마디라도 따기 위해서 막 그러니까 저기 예, 그 예. 녹음기 대고 하면서 막 따라붙으면서 몸싸움도 막 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응? 근데 그런 거 누군가가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른바 속칭 품평하고 있다? 한번 상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취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거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다른 기자들이랑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예, 부대끼면서 취재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밥도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 술자리도 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이거는 뭐 평하고 말 것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뭐 어떻게 더 붙일 말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제가 것 볼 때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해당 언론사에서 어떻게 조치하는가가 일단 좀 빨리 나와야 되고 네. 먼저 점검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하죠.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